예, 3차 시 할게요. 1차 시와 2차 시가 볼륨이 좀 작게 해놨나 봐요. 어, 지금 우리가 소설의 이해 공부하고 있죠. 8조차에. 지금 이제 3차 시에는 소설에서 인물과 어떤 구조의 문제 공부를 할게요. 인물의 성격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 좀 했었는데 연결해서 해볼게요. 우리가 인물의 유형을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인물의 유형. 그런데 이제 음, 음, 현대 소설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대 소설 인물이 모두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것만은 아니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그 고전 소설의 경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고전 소설의 인물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건 사실이고요. 현대 소설은 개성적이고 입체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인물은 전형성을 띠고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기복이 없는 평면성을 띠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개념적으로 본다면 평면적 인물은 단일한 사고나 성질을 가진 단순한 성격의 인물을 이야기해요. 요건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죠. 평면적 인물은 단일한 사고나 그런 성질을 가진 그야말로 단순한 성격의 인물. 그러니까 현대 소설에서도 당연히 이런 인물들의 성격을 만들 수 있겠죠. 입체적 인물은 좀 더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격의 인물. 예. 이 평면적 인물은 소설에서 주로 부차적인 인물로 등장해서 주된 인물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죠. 현대 소설에 와서는. 다만 이제 평면적 인물을 그릴 때는 좀 상투적이지 않도록 그릴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설의 인물은 리얼리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는적인 의사나 수다스러운 미용사, 보통 이렇게 그 어떤 인물의 성격을 설정할 때 고뇌적인 의사, 수다스러운 미용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기존의 소설들에서 반복되었거든요. 이런 반복되었던 평면적 인물의 성격을 변형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좀 아니란 태도다. 소설 창작을 할 때. 근데 우리가 읽을 때도 이런 게 이제 보이기도 해요. 어, 그렇게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나서 참 소설을 잘 썼다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에는 바로 이제 작가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뭔가 걸리지 않고 좀 아쉽거나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어떤 그 잔여감이 없이 소설을 참 잘 썼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종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인 인물의 성격은 뭐 선하게 양면성을 지녔거나 그러죠. 투쟁적인 면모와 함께 또 의외로 뭐 소심한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다면적 성격의 인물을 우리가 입체적 인물의 성격이다 라고 말해요. 입체적 인물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 발전하는 인물이죠. 변화 발전하는 인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서 어떤 갈등 양상에서 그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져야 되겠죠. 이제 이럴 때도 유의할 거 뭐냐면 입체적 인물은 당연히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건의 전개에 따라 성격의 변화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물 성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독자가 납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인물과 보편적인 인물, 개성적인 인물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소설 속의 인물은 우리와 같은 실제 인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그 일종의 보편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측은한 마음, 불쌍한 이들에게 갖게 되는 측은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이것을 이제 인간 본성과 관련해서
뭐 타고났는지 아니 학습의 결과인지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아주 뭐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대체로 이런 측은지심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격이 고약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좀 당연히 가까이 하기 싫지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정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인지상정의 정서를 지닌 인물을 그야말로 보편적인 인물이다라고 해요. 음. 어느 특정한 시대나 계층 혹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를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보편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을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심청은 그러니까 보편적 인물인가요? 전형적 인물인가? 뭐 심청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효의 윤리를 중요시했던 당대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초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소설의 인물은 개성적이면서도 전형성과 보편성을 함께 갖고 있을 때 독자의 공감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소설의 인물은 매우 다면적이면서 복합적인 내면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독자는 이제 그런 인물의 성격에 충분히 설득을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자, 인물은 곧 성격이다. 우리가 인물이라고 할 때 캐릭터라고 하죠. 캐릭터. 그러니까 곧 인물은 곧 성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물은 외부에서 관찰 대상이죠. 어떤 생김새라든가 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격은 그 인물의 내적 속성이겠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인물에 관해서 소설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추정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외모를 묘사할 때도 이것 좀 한번 볼까요? 인물의 외모를 묘사할 때 창작과 관련해서 상세한 것이 한꺼번에 주어지면 독자는 그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좀 재미있죠. 그렇다면 건강미가 넘치는 이라든가 뭐 순진한 눈빛, 유연하고 우아한 몸매, 훤칠한 키 이런 일반성에 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체 묘사는 독자에게 명확한 이미지를 전해주기가 어렵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인공의 자질. 우리가 저 앞에서 인물과 관련해서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난 뒤에 가장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인물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인물은 왜 그렇습니까? 매력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정적인 인물이든 긍정적인 인물이든 간에 무언가 매력적인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인물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거죠. 독자가 호감을 느끼거나 자신도 모르게 성원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 예. 그러니까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걸 지지하거나 해서는 곤란하겠죠. 도덕적 용기를 갖추되 그러나 불안한 인물, 그런 인물이 매력적이겠죠. 왜요? 우리가 그런 인물이니까. 그렇죠? 그런 인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에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는데 소설의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구조는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3단 구성. 예. 그런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야기와 사건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보통 이제 소설의 이론은 굉장히 쉽죠. 이론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소설을 이제 쓰지 않는다면 소설을 읽는 독자니까 훨씬 더 쉽지요. 이론은 쉬우니까. 창작은 근데 참 어려워요. 내가 1차 시에도 두루 이야기했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장작반에 공부를 하러 오는 그 성인들이 그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 토로하는 고민은 뭐냐면 내가 소설을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이 말이에요. 내가 소설을 쓰는 재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 소설이 이렇게 물어보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신은 소설 쓸 재능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분의 이제 자존심도 엄청 상처죠. 상처고 또 내 수강생 한 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음, 그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설 창작과 관련된 지침서들, 그다음에 소설 창작을 강의하는 선생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음, 계속 읽고 꾸준하게 씀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일정하게 진실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그런데 이제 어, 신경숙의 예를 내가 가끔 들어서 설명해요. 신경숙은 62년생인가 3년생인가 될 거예요. 저기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죠. 90년대 후반에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해서 2000년대 전반기까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전반기까지 그야말로 한국 현대 소설의 독보적인 그런 소설가로서의 이름을 남겼죠.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일본 작가의 소설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몇 개 부분을 이제 표절했다 해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소설을 좀 쓰지 않다가 뭐 또 최근에 또 소설을 발표했던 모양인데 발표해도 이제 이미 독자들의 관심이 사그라들어 버리고 그런 이제 작가를 또 평단해서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쓰지를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신경숙은 어, 그 신경숙의 뭐 외딴방 나도 신경숙 소설 여러 권이 있어요. 소설 참 잘 써요. 감성적으로. 근데 이제 그 신경숙은 일단 그 정읍에 이제 그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가난한 시골이니까 산업체 특별학교 그 서울로 이제 영등포에 그러니까 산업체 특별학급이라는 게 뭐냐면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요. 밤에 이제 고등학교 그 산업체 부설 학교 고등학교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수업을 지치기도 하고 공부를 결석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담임 선생이 찾아와서 수업을 계속 듣게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이제 왜 그동안에 결석을 했는지 소위 반성문을 써오게 해요. 뭔가 이제 근거가 좀 있어야 그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또 다시 수업에 들어오게 했던 것에 대해서 소위 이제 어떤 증명이 될 테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소위 뭐 감사를 하거나 문책을 할 때 그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학생에게 신경숙에게 반성문을 써오게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신경숙이 써온 반성문을 읽고 감탄을 해요. 야, 너 소설 써라. 너 소설 써라.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 안 해도 된다. 선생님이 내가 그 봐줄 테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다른 과목 선생님들한테도 다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너 다른 수업 들을 것 없이 그 수업 시간에 앉아서 너 소설 써라.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신경숙의 그 이제 외딴방이라든가 소설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썼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됐죠. 물론 신경숙의 소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신경숙 소설은 그야말로
그 이제 90년대 후반은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 넘어가면서 역시 여전히 군사 독재 정부의 그런 어떤 그 잔여가 남아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시위도 많이 하고 여전히 그랬던 시기인데 신경 쓸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시위에 나가지는 못하죠. 마음은 같은데 각 대학마다 이를테면 그다음에 신경 쓰고 나중에 이제 서울 예술대학교 다녔을 거예요. 문해창작과. 근데 어쨌든 되게 이제 그 시위를 하면 여러분은 요즘에 시위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대학생들 시위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그 뭐 점퍼를 입으면서 유니폼을 입으면서 그 우리 학교도 뭐 전남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그 영어로 써놓죠. 다 그런 것처럼 그 깃발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학교 무슨 학교. 그러니까 뭐 그 시위하고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그럴 때 보면 대학생들이 다 자기 학교 일단 서울대학교 무슨 과 이 깃발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신경숙 같은 이제 이런 산업특별학급 뭐 그 볼 때 같이 시위하고자 하는 뭔가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데 그들의 깃발을 보고 나는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주변인의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그 녹여내고 있어요. 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만 이제 신경숙의 소설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지나치게 그 어떤 전통적인 어떤 가족상에 대한 그런 미련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것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기도 한데 자, 좀 신경쓰 이야기는 이 정도 줄이고 내가 신경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경숙은 소설을 쓸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어, 일정한 어떤 그 학습, 연습을 통해서 소설을 잘 쓰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제 신경숙의 예를 들어서 내 그 소설 창작반 수업에 왔던 분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자신한테도 사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는 소설적 재능을 타고났을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소설은, 그러니까 다른 글은 연습을 하면, 그, 자주 쓰면, 좋아져요, 글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소설과 같은 문학적인 글로 그럴 것인가? 그래져요. 예, 많이 쓰면 좋아져요. 다만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많이 쓴다고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조금은 좋아지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재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솔직히 들긴 해요. 어떤 문학에 대한 어떤 감각도 일정하게는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는 연습한다고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음. 물론 연습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여러분 이해됐죠? 소설도 문학도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재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아니요 라고 말은 못하지요. 다만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경우는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수업에서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있거나 왜 거부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할까요? 작년에 2020년 가을에 그 펴낸 장편 소설 내 소설 오늘의 기분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나를 신뢰하고 선생으로서 대접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였을까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소설 창작을 가르치는 심령이라고 하는 선생이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데 있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내가 소설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소설을 쓸 때는 이러이런 것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유명한 작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무시를 당하고 예,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기분이라고 하는 소설에 또 많이 내 마음들을 풀어놓고도 했었는데 자 이제 소설의 재능을 이야기했죠. 재능, 그러니까 창작의 어려움. 자, 아, 여기다 써놓긴 했네요. 자, 건축과 관련한 이론을 아주 잘 아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오랫동안 집 짓는 일을 해온 사람이 집을 더욱 튼튼하고 쓸모있게 잘 짓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는 말해요.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고 써가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소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솔직한 이야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것도 냉정해 보면 오랫동안 집 짓는 일을 해온 사람이 건축과 관련된 이론까지 같이 배웠다면 훨씬 더 실용적이고 또 효율적이면서도 그 어떤 그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그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겠죠. 그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근데 이제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예. 그다음에 이제 독자로서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제 문학과 인간 수업을 어떤 이제 경로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학에 대해서 전혀 문학이 싫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문학에 대한 이해가 일정하게 있고 문학에 대한 감각 좀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서가 있으니까 문학과 인간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소설을 좋은 소설을 좀 많이 읽으면 행복한가요? 나 같은 경우는 좀 사실 그렇긴 해요. 정말 좋은 소설, 무엇이 좋은 소설인가는 이제 나중에 또 언제 기회 있으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 어, 자, 구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되게 소설은 이제 하나의 그 구조다, 소설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건축물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건축물은 다양한 재료들이 서로 잘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소설 역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여러 인물과 사건과 배경 등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이제 배치하지요. 그 소설은 복합적인 통일체다.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그런 요소들, 인물의 경우에도 뭐 주인공과 그에 맞서는 적대적 인물, 그 둘을 매개 혹은 중개하는 인물, 그 밖에 보조적 인물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배치, 그 말은 뭐예요? 각자 역할을 잘 소화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소설은 복잡성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사건의 전개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요소들을 배치해서 하나의 텍스트를 주조해내는 것이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혜영 이상문학상을 받았던 가 굉장히 유명한 또 작가입니다. 편혜영 단편 이슬털기를 우리가 수업에서 공부를 우리 이제 문학과 인간 수업 말고요, 소설 창작 수업에서 이제 이 소설을 읽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보여줄게요. 구조와 관련해서 제목의 이슬털기, 제목에도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시간에 따른 이야기 구조, 그다음에 대학 시절 좋아했던 선배 아이를 임신했지만 아이를 지웠다는 것과 결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두 가지 사건의 전개가 있고, 제목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어떤 설명을 안 했네. 예. 대학 시절의 선배는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은 밤마다 산책을 나가는데 그 시끄럽게 울음으는 고양이들을 죽이려고 남편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사건이, 이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좋은 소설이 갖춰야 할 그 구조의 측면에서 복잡성과 통일성. 자, 이야기가 복잡하죠. 복잡해요. 여러 이야기가 중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독자가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아이의 낙태와 선비의 죽음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임신과 출산, 오래된 주택단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남편의 바람과 고양이 살해라는 생의 징후들로 대비를 이루면서 죽음으로 표상되는 어두운 과거에서 결별하고 생의 감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주제의식으로 소설은 통일되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쓰다 보니까 조금 꿰맞추고 있다고? 아니요. 이게 이제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롯과 구조는 무슨 차이가 있냐? 플롯의 개념을 설명할 때 대체로 구성 혹은 짜임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 플롯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플롯과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우리가 혼용해서 써요. 그 다음에 하나 플롯 뭐 처음 중간 끝의 유기적인 결합 이런 얘기고 인과율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 뒤 아래 부분이 소설을 창작할 때 이제 어떤 구성의 요소 구조를 이를테면 서두 부분과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과 뭐 이를테면 구성 단계에서 어떠한 그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의 비율이 무엇인가를 이제 소설 창작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생략했습니다. 아, 소설 이론의 일부, 소설 이론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소설의 구조, 인물과 구조, 인물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군요. 구조는 뭐, 예, 유기적인 어떤 결합체다. 긴밀한 결합체다. 복잡성과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구조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죠. 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두 8주차 수업 모두 끝나도록 하고요. 다음 주 9주차도 소설에 의해 다른 자료로 또 이야기할 겁니다. 8주차는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안내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